챕터 3. 다시 엔진을 켜다. 에피소드 1. 산업은 멈추지 않았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오데오는 킨텍스 전시장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아스팔트는 아직 조금 젖어 있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출입증을 목에 건 사람들, 노트북을 든 젊은 개발자들, 그리고 외국어가 섞인 대화들. 그는 무심히 이 풍경을 바라보다가 한 발내 뒤졌다. AI 기반 스마트 제조 박람회. 전시회 타이틀은 거창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입장 등록을 마치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LED 패널들이 눈에 들어왔다. 자율주행, 전기차, AI 품질 예측 시스템, 자동창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가 젊은 시절 몸담았던 산업 현장이 이토록 빠르게 진화했을 줄은 몰랐다.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다. 그는 제일 먼저 자율주행관으로 들어섰다. 곳곳에서 센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딥러닝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패널이 있었다. 시연 화면 속의 자동차는 스스로 경로를 잡고 신호등을 인식하며 정지했다. 설명을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대부분 20-30대였다. 이들이 보는 차량은 더 이상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다. 데이터가 움직이는 플랫폼, 운전자의 뇌를 대신하는 시스템, 끊임없이 학습하는 컴퓨팅 장치였다. 하지만 데오에게 이 기술은 낯설지 않았다. 그가 우주차에서 공정 개선 프로젝트를 맡았던 2000년대 중반, 자율주행의 초기 논문과 컨셉이 이미 내부 공유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처럼 고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의 방향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 기술은 멀어졌지만 본질은 이어져 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중소기업 부스들이 이어졌다. 소형 로봇, 공장 자동화 솔루션, 머신러닝 기반 설비 관리 시스템. 여기에 오데오는 멈춰섰다. 한 부스에서는 작은 모형 공정을 돌리며 AI 기반 품질 예측 솔루션을 설명하고 있었다. 발표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듯한 청년이었지만 개념은 명확했고 구조도는 정교했다. 혹시 이 시스템을 동남아 조립공장처럼 작은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청년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규모 공장이라면 오히려 데이터 수집 구조를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어서 적용이 빠를 수 있어요. 어느 지역 공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일했었어요. 품질 편차가 심한 부품들을 다뤘고 작업자 역량 편차도 컸죠. 아, 그렇군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피드백이 진짜 중요한데 명함 드려도 될까요? 청년은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플로메틱 김영우 CTO. 그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나는 시스템이 들어갈 땅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전시회장의 다음 구역은 배터리 기술 관련 부스들이었다. 전고체 배터리,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열제어 기술, 폐배터리 재활용 등 그가 익히 들었던 기술 용어들이 나열돼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자료를 보며 메모를 남겼다. 열제어 시스템, 아세안 지역 고온 환경 적용 가능성, BMS의 고장 감지 패턴 품질 예측 데이터와 통합할 수 있을까? 자동화 시스템은 어디까지 로컬화 가능한가? 그의 수첩은 점점 빽빽해져 갔다.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다시 사고 체계를 돌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기술을 소비하는 눈으로가 아니라 기술이 어디에 필요할지를 읽는 감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그는 전시장 근처의 작은 푸드코트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리곤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기술들은 다 연결돼 있어. 문제는 이걸 실제 현장에 어떻게 번역하느냐야.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나는 그걸 해본 사람이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작은 전시 부스 하나에서 다시 발걸음을 멈췄다. 스마트 공정 설계 시뮬레이터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고
화면에는 가상의 생산 라인이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재설계되고 있었다. 부스를 운영하는 이는 대학 연구소 출신의 박사과정 팀이었다. 현장 경험 없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그래서 현장 경험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해요. 이런 시뮬레이터는 실제 오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하거든요. 그 순간 대우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했던 수많은 실패와 조정이 이제는 데이터가 되는 시대.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자산이 된다는 사실. 오후 4시 30분, 그는 전시장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은 한결 가벼웠다. 손에는 4장의 명함과 2장의 홍보 책자, 그리고 꽤 많은 메모가 담긴 수첩이 들려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산업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안다. 기술은 새로운 언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바닥에 깔린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은 오랜만에 심장을 뛰게 했다. 다시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 엔진은 천천히 다시 시동을 걸고 있었다. 챕터 3. 다시 엔진을 켜다. 에피소드 2 이름을 떠올리는 시간. 전시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오데오는 집 근처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전날 받아온 명함 몇 장, 책자 2권, 그리고 자신의 메모가 가득한 수첩을 펼쳐놓고 전시장에서의 감각을 복귀하고 있었다. 무엇이 인상 깊었고 어떤 기술이 실제로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었는지 그는 정리하려 애썼다. 생각보다 그의 손놀림은 매끄러웠고 마치 다시 일을 시작한 사람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이틀 동안 자신이 무엇에 매료되었는지를 곱씹었다. 단순히 신기한 기술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쓸모없지 않다는 감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알았던 것들, 겪었던 일들, 품어온 질문들이 여전히 이 산업의 뿌리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확인. 그건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그는 수첩을 한 장 넘기다가 문득 어떤 이름을 떠올렸다. 김태수. 태수는 대우가 우주자동차 재직 시절 동남아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젊은 엔지니어였다. 늘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현장 공정 데이터를 모으고 밤늦게까지 품질 차트와 씨름하던 모습이 생생했다. 대우보다 15살은 어렸지만 기술에 대한 흡수력과 분석 능력은 탁월했다. 대우는 종종 그런 태수를 기계적인 감각과 알고리즘적 사고가 겹쳐있는 세대라고 생각했다. 당시 태수는 공정 자동화 쪽으로 관심을 보였고 회사 내에서도 유망한 인재로 평가받았었다. 그 친구, 그 뒤로 뭐하고 있지? 대우는 곧장 노트북을 열었다. 포털 사이트에 김태수라는 이름을 검색하자 수백 개의 동명이인이 나왔다. 김태수, 스마트 공정, AI, 공장 자동화라는 키워드로 범위를 좁히자 마침내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태수였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날렵한 얼굴에 안경을 쓴 채 강연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배경은 인더스트리노바라는 이름의 작은 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그의 직책은 CTO였다. 대우는 놀랐다. 그리고 조금은 기뻤다. 이렇게 진지하고 똑똑했던 후배가 결국 자기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대견하고 흐뭇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복잡함도 밀려왔다. 그동안 자신은 너무도 오랫동안 현장과 현실에 묶여있지 않았던가. 그는 회사 홈페이지를 열어보았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조공정 시뮬레이터, 예지 보전 시스템, 중소제조업 맞춤형 AI 분석 플랫폼 모두 전날 전시회에서 본 키워드들과 연결되는 기술들이었다. 특히 기존 ERP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라이트형 MES라는 설명은 대우가 과거 중견기업에 있을 때 겪었던 도입 실패 경험과 맞닿아 있었다. 이건 진짜로 현실을 아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네. 그는 한동안 홈페이지를 읽으며 메모를 남겼다. 태수의 인터뷰 영상도 찾아보았고 짧은 기술 강의도 시청했다. 여전히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설명 방식.
대호는 모니터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태수야, 넌 정말 잘 컸구나. 그 말 속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실려 있었다. 후배에 대한 자랑스러움, 나 자신에 대한 미묘한 자책, 그리고 함께 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수첩을 꺼내 태수의 이름을 적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나는 어떤 시선으로 이 친구를 볼 수 있을까? 그는 이메일을 열고 새 메일을 작성하려다가 멈췄다. 뭔가 애매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서 목적 없이 접근하는 것도 어색했고, 그렇다고 갑자기 같이 일하자라고 말하기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는 커서를 몇 번이나 깜빡이다가 결국 창을 닫았다. 그리고는 차분히 생각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저 이 가능성을 곱씹는 것으로 충분해. 그는 오히려 안심했다.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수첩에 메모를 했다. 마이너스 기술과 경험의 접점 어디서부터 연결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문제를 정의할 줄 아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마이너스 나는 실행가인가? 중개자인가? 그 질문들은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어쩌면 태수와의 연결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떠올리는 과정 자체가 대호에게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대호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 중이었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테라스 창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도시의 건물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모든 건 계속되고 있어. 내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뿐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지.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까 저장해둔 태수의 연락처를 다시 보았다. 번호는 그대로였다. 그 순간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익숙한 진동. 그리고 뜬 화면. 발신자 김태수. 대호는 숨을 멈췄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그 화면을 응시했다. 이 순간이 나를 다시 바꾸게 될까?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태수의 익숙하면서도 어른스러워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호 선배님 맞으시죠?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